상가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연 30%를 버는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교육생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제 강의를 보다 보면은 상가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를 수십 개 사가지고 수십억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초보자가 상가를 낙찰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상가를 평생 한 번도 안 사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상가를 안 가지고 있고, 나는 상가는커녕 집도 아직 못 샀고 집 하나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상가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상가 하면 벌써 막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다 노력하고 배우면 못할 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 생 초보였던 우리 교육생 2명의 사례를 가지고 경매로 상가를 사는 게 어떤 건가 가볍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68평짜리 상가를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2018년 8월 8일에 낙찰받았으니까 한 4개월 된 거죠. 4개월 전에 낙찰받아서 지금 임차인도 맞추고 월세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된 케이스죠. 그 케이스를 한번 다뤄봅니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이라는 곳에 있는 건물이고요. 거기에 3층에 있는 상가인데 뭐 감정가는 5억 정도 했는데 뭐 3억 7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죠.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도 다 치렀죠. 상가의 외관을 보면은 이런 건물들은 우리 사는 동네에 이제 흔히 있죠. 아주 큰 건물에 막 1, 2, 3, 4, 5층이 막 다 상가들로 막 빼곡하고요. 거기 뭐 병원 있고 뭐 학원도 있고 막 뒤섞여 있고, 1층에는 막 음식점도 있고, 5층, 6층, 7층에는 막 사무실들, 그런 전형적인 상가 건물인데, 사진 보면 뭐 안경점도 있고 뭐 핸드폰 파는 데도 있고 뭐 정형외과도 크게 있고 뭐 이렇죠. 여기 뭐 맥주집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나름 번화가다 라는 느낌이 살짝 들 겁니다. 자, 요 배치도를 보면은 상가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상가는 요 전면 쪽에 있는 상가고요. 제가 정확한 호실이나 정확한 정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너무 개인적으로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뭐 학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경매에 나왔던 그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경기도 이천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경기도 이천이 어디야? 그런 분들은 여기 곤지암 리조트 하면은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서울에서 이제 스키 타러 가는 곳 중에 하나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천, 뭐 여주, 뭐 옆에 용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천에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이천 하이닉스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주랑 이천 해가지고 쌀이 또 유명하죠. 어쨌든 경기도입니다. 이천은 강원도나 충청도가 아니에요. 도자기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있어가지고 나름 꽤나 소득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물건은 어디에 있냐? 요 분수대 오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가본 분들은 아실 텐데 상당한 번화가입니다. 이쪽이. 여기가 아주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되게 복작복작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뭐 롯데리아, 카페베네, 뭐 도미노 피자, 뭐 은행들 쭉 모여 있죠. 이디야 있고 스타벅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하게 모여 있는, 막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막 하면서 막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로에 있는 상가니까 번화가죠. 자, 낙찰은 4억 9,99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5억에 썼죠. 실제 매매가는 한 6억 정도 봅니다. 이 매매가라는 거는 상가는 특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가라는 건 거래가 쉽게 되는 곳은 아니니까. 아파트처럼 뭐 규격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빌라처럼 뭐 그나마 자주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상가는 대부분 그냥 하나 사서 월세 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래가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초보자가 어려워하는 거죠. 어쨌든 한 1억 정도 싸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큰 호실을 하나 샀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만 임차인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실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낙찰을 받은 거죠. 기존의 임차인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낙찰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생분이 마인드가 진짜 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3일 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남자분들 결혼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결혼식 3일 전에 정신없죠. 그리고 이거 조사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결혼 직전 아닙니까? 결혼 직전 한 2, 3주 전에 어디 막 다녀야 되는데, 주말에 뭐 어디 막 친구들 인사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 와중에 상가를 조사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센 사람들은 초보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우리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이 결혼식인데 목요일인가? 수요일에 낙찰 받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너무 막 기분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신혼여행부터 가라. 그래서 결혼 축하드리고 빨리 신혼여행 가시라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셨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출 알아보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 알아보시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출을 잘 받으셨어요. 대출 잘 나왔고, 원래는 좀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그런 신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깎였습니다. 뭐 신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엔 소득 대비 뭐 이런 걸 따지니까. 그래서 낙찰가 대비해서는 한 83% 정도. 아까 5억에 받았는데 4억 3천을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대출 많이 받은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명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조사를 할 때 이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요 분이 별로 나갈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를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갔어요. 대출 받고 나서 갔더니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그 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뭐 나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뭐 재계약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나가라 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순조롭게 끝나서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하고 명도는 끝나버렸습니다. 재계약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명도비라는 건 없죠. 뭐 나가지도 않는데 뭐 명도비를 왜 줍니까? 맞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냥 쓰는 거니까 수리비도 없죠. 그냥 수리비 없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억에 샀는데 세금이랑 뭐 기타 잡비들이 좀 들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 그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0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우리한테는 비용이죠. 요거는 내가 산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명도비는 안 들었고 수리비도 안 들었으니까 요걸 다 더하면 내 총 투자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6억짜리를 5억 2,700만 원 주고 산 게 된 꼴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장 팔아도 약 7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도는 어쨌든 안 하기로 하고 재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임차인 맞추는 단계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월세는 얼마 내고 싶으세요? 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언제 계약서 쓸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쓰던 분이 아까 영업이 잘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잘 됐다. 거기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쓰고 싶었는데 이게 경매당해가지고 내가 진행을 못했는데 그것도 제가 아예 쓸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뭐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쓰시죠. 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재계약을 해버립니다. 8월 8일에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대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명도 협상 조금 하고 그냥 재계약 해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보증금을 얼마 받았냐?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양식이랑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끼리 그냥 계약서 써버렸어요. 저는 뭐 이런 걸 아주 그냥 신물나게 해본 사람이니까 그냥 계약서 쓰면 됩니다. 꼭 중개사를 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따져보면 5억 주고 샀는데 세금이 2,700만 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 추가된 거고, 대출로 4억 3천을 뺐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금에서 제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받았죠. 보증금을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세요. 요거 더하기 요거 빼면 총 투자금은 약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4,700만 원. 그런데 실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월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자랑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은 약 119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요 분 케이스는 이 월세가 20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자 떼고 나면은 119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제 1년으로 치면은 1,43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근데 내 투자금은 약 4,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럼 요 이득을 투자금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수익률은 30.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운이 좋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부정적인 사람인 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잘 됐다 라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의 자세죠.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고 결혼식 직전까지 아주 그냥 피말리는 조사를 했겠죠. 결혼식 3일 전에 낙찰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못한다.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결혼 3일 전에 낙찰을 받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마인드가 센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 조사해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결혼도 했고 어쨌든 그냥 1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 거예요. 여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경기도 이천이라는 약간 뭐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메인 오거리에 있는 대로변 상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도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사를 잘 하시니까 확장도 했겠죠. 그러면 이런 상권의 상가를 가지고 임차인을 맞춰둔다면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죠. 상가 주인은 직장인이셨나요? 네, 직장인이십니다. 그것도 일산 넘어서 파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파주에 사시면서 이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마인드는 알아줄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오래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7억 아니면 안 팝니다 막 이렇게 뭐 배짱 튕겨보고, 그 다음에 뭐 6억 5천 아니면 안 팝니다 뭐 이렇게 배짱 튕길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괜찮게 가격대가 나오면은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나 아파트나 빌라나 종목의 중요성은 별로 없고요. 보통은 다 그냥 마인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를 독하게 먹고 진짜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임차인을 맞추려고 막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막 전화 돌리고 막 중개사들한테 막 신신당부하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은 임차인이 다른 데 가려다가 일로 또 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면은 또 안 되는 거고, 왜 나는 이렇게 낙찰을 못 받지?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마인드와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있는 케이스다 라고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는데, 이 분은 수익률은 30%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분당 야탑에 16평짜리 조그만한 상가를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뭐 마인드가 이렇게 막 처음부터 세고 막 독하고 막 상가의 전문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작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고 그냥 여자분이세요. 그냥 평범한 여자분이신 거야. 부동산의 경험은 별로 없으신데 그냥 강한 마인드 가지고 그냥 밀고 간 거죠. 자, 이분도 비슷하게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지금 사례로 넣은 거예요. 2018년 8월 6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개월 전이죠. 이 물건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그런 상가고요. 거기에 있는 3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5명 정도 왔는데 1억 7천 정도, 1억 7천 5백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 건물의 외관을 보면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선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래방들 막 있고요. 뭔가 막 바 같은 거 있고 뭐 마사지 샵 있고 이런 동네예요. 약간 전형적인 약간 유흥 건물, 유흥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막 싫어할 수 있어요. 건물이 좀 막 왠지 막 임차인이 좀 이렇게 막 건드리고 막 이럴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에 한 호수가 나왔는데 그 물건을 이제 산 거예요. 조그만한. 제가 이런 거는 최대한 지웠습니다. 야탑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면은, 뭐 판교는 좀 아시나요? 판교? 그러니까 옛날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부르던 데가 야탑, 뭐 임해 뭐 이런 데고, 이제 새로운 신분당 같은 게 이제 판교죠. 신도시가 판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한테 살짝 뺏겼지만, 최고의 지위는 뺏겼지만 그래도 아직 건재한 야탑 상권에 있는 상가입니다. 야탑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딱 걸으면은 뭐 한 30초에서 1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냥 역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NC백화점 있고,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커피빈,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미스터피자, 설빙, 맥도날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딱 봐도 그냥 메인 상권 중에 메인 상권이죠. 요런 데에 요 도로 3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요 유흥과 이 뭐 밥집이 막 섞여 있는 요 상권에 있는 전면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되게 좋겠죠? 자, 매매가를 1억 8천을 봤어요. 1억 8천을 보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를 1억 7천 5백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높게 썼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세금이 한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럼 뭐 유급만 합쳐도 벌써 매매가를 넘어가죠? 자, 어쨌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임차인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던 상태로 우선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낙찰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야 되죠? 근데 이분도 숫자가 똑같은데 또 83%가 나왔습니다. 83%가 나와서 1억 4,500을 받았습니다. 1억 4,500.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굳이 찝어드리는데, 무조건 83%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막 다짜고짜 낙찰 받지 마세요. 또 이 영상 보고 또 나도 상가 사야지 하고 막 사지 마시고요. 그냥 우연히 두 개가 똑같이 83%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해야 되죠? 명도합니다.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3명인가 4명의 남자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협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고, 약간 조금 틱틱대면서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우리 교육생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작은 여자분이시니까 이제 뭐 문자도 하고 막 전화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만나서 가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막 협상을 막 이제 진행을 막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상가인데 그냥 집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화장실 만들고 막 개조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막 틱틱대고 막 전화 끊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생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왔겠죠.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도 한 400 정도 밀려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분 이제 이 교육생 입장에서는 막 질 나쁜 놈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전화도 막 끊어버리고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관리비 협상도 한번 하려는데 막 소장님이 약간 조금 막 불친절한 것도 약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셔가지고 살짝 지쳐버렸어요.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타협안이 나왔죠. 안에를 이제 이따가 제가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집처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겠다. 우리가 낼 테니까 대신에 너한테 이사비를 300을 줄게. 그러면 네가 관리비 400 밀린 거는 네가 밀린 거니까 네가 처리해라 라는 조건으로 중간 타협안을 이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정리하면 철거하는 거 이런 건 다 내가 낼게. 대신 이사비 줄 테니까 네가 관리비 다 내고 가. 이랬죠. 그래서 명도가 끝납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비 정산하고 나가기로 했죠. 그럼 명도비는 300만원이죠. 명도비 300만원. 요거는 우리의 이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철거 해야죠.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철거 전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집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딱 안에를 열었더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 상가인데, 싱크대를 달고, 냉장고 보이시죠? 뭐, 온수기 설치하고, 여기다가 막 소파 놓고, 뭐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 해놔가지고, 뭐, 문도 하나 달아놓고, 여기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설치해놓고, 그리고 변기 보이시죠? 변기. 요런 상태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다 변기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냉장고에 뒤에 뭐 이렇게 또 뭐 방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그냥 뭐 집처럼 쓴 거죠. 그냥. 근데 그런 상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상가를 얻었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하나씩 침대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어느 순간 집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육생분 입장에서는 막 심란했겠죠. 막 답답하고 이거 어떡하냐 연락이 왔었었죠. 자, 그럼 이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진은 이랬어요. 바닥 싹 다 뜯어버리고 벽도 조금 이제 좀 칠하고 옆에 막 붙어있는 것들은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상가기 때문에 어차피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너무 막 집처럼 막 아름답게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뭐 호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싹 다 뜯어버렸죠. 자, 그럼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와, 철거하니 사무실 느낌이네요. 근데 원래 사무실 상가 자리니까 수리비 견적을 봤는데 막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결국 최대한 싼 데로 하시는 거예요. 한 300 정도 들었습니다. 300 정도. 결국에 이제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100만원에 하긴 쉽지 않습니다. 150만원에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에 내부가 좀 많이 지저분했잖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비용을. 그러면 1억 7,500에 샀죠? 그 다음에 세금을 9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세금하고 기타 뭐 잡비들. 그 다음에 명도비 300만원 내고. 철거해서 원상복구한 거죠? 이것도 한 300만원 냈죠? 그러면 보세요. 총 비용이 1억 8,998만원이 됩니다. 1억 8,998만원. 철거비 포함이요. 그러면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오히려 오버해버리죠. 그래서 차익이랄 게 마이너스 1,000만원이 뜨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원. 물론 여기서 세금이야 원래 낼 거라고 쳐도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보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하러 이 가격에 삽니까? 뭐하러 이걸 사?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네를 조사를 하는데 시세가 되게 좀 약간 낮게 보는 경향도 좀 있었어요. 이분이. 물론 주변에 비교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시세를 뽑지만 상가 시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낮게 보는 것도 있었고 최대한 우리가 너무 높게 보고 낙찰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불확실할 때는 낮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아예 낮게 보고 약간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철거 다 했죠? 그럼 이제 임차인 맞추면 되겠네요.
아까도 이 상권을 말했지만은 공실 날 것 같은 상가는 아니죠. 여기 보면은 뭐 법원도 있고 위에는 버스터미널도 있고요, 홈플러스도 있고 CGV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은행들 모여있고 NC백화점 있고, 여기 상권이 좋단 말이에요. 분당 사람들은 여기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2018년 11월 14일에 수리가 끝납니다. 아까 8월 달에 낙찰 받아가지고 뭐 잔금 치르고 뭐 대출 알아보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뭐 명도가 쉽게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는데 또 시간 들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한 3,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1월 14일에 수리를 딱 완료하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마쳤을까요? 수리를 완료하고 며칠 만에 마쳤을까요? 2주 만에 마쳤습니다. 2주 만에. 네, 수리하고 딱 2주 만에 월세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빠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권이 좋으니까. 상권이 좋으니까 누구라도 여기 와서 장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뭐 고층도 아니고 2층인데 2층이면 정말 빨리 맞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다시 받아요. 그럼 이제 최종 투자금이 나오겠죠. 최종 투자금. 자, 낙찰가 1억 7,500에 샀는데 세금하고 뭐 이거저거 해서 한 1,500 들어갑니다. 아까 명도비랑 뭐 철거비 막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대출 많이 받았죠. 보증금도 받았죠. 그렇게 했더니 총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3,500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월세에서 이자를 제하고 순수익으로 6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순수익. 제가 정확한 월세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 떼고 월 60이 남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3,500인데 연 한 720 정도의 수입을 법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20.5%가 되는 거죠. 야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안쪽에 2층 상가를 샀는데 매년 20%씩 벌겠죠? 매년 20%? 괜찮죠? 그런데 이분은 두 번, 세 번 떨어진 다음에 이제 입찰을 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이걸 사고 싶었단 말이죠. 되게 사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같이 시세를 봐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좀 불확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매가를 좀 낮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낮춰야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찰할 때는 우리가 계약한 월세보다 20만 원 정도를 더 싸다고 생각하고 매매가를 추정한 거예요. 매매가 추정할 때 훨씬 싸다. 이렇게 보고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매가도 낮게 본 거죠. 그래서 꼭 사고 싶다는 마음 플러스 역세권 1분 거리니까 이건 낙찰 받아가지고 뭐 맞추기만 하면은 뭐 무조건 돈 번다 라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높게 쓴 거다. 최대한 높게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연 20%의 안정적인 임차인을 맞추게 된 거죠. 여기에 그 사주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사주 카페. 사주 카페니까 이제 돈 뭐 인테리어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장사 좀 잘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연 20%의 안정적인 임차인을 맞춘 상가 소유자가 되신 거죠. 여기는 상권이 튼튼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쓴 거죠. 그래서 공실 걱정 별로 없이 꾸준히 매년 20%씩 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막 임차인 맞추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제2, 제3의 투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이걸로 끝이고요. 요 내용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상가든 뭐 아파트든 뭐 빌라든 물론 뭐 쉽고 어려움의 뭐 난이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국에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마인드가 약한 사람은 아파트도 못 붙습니다. 마인드 강한 사람은 상가도 막 살 수 있고요.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고생도 좀 하고 좌절 같은 것도 좀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좌절도 좀 겪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기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이름과 외모는 똑같지만 마인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마인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무조건 막 뭐 요령이 없나요? 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이렇게 그냥 쉽사리 생각하시면은 안 좋다 아시겠죠?